참호가 이 전쟁 승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마지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지노선이 뭐냐 하면 그 참호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은 겁니다.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고 기관총과 야포를 배치한 거죠.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이 마지노선을 설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몇 킬로입니까? 750km입니다. 그리고 160억 프랑을 들여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는데 그의 지하 요새죠.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역사상 가장 허망한 삽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시죠? 유럽에서 저는 가장 짠한 나라가 폴란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폴란드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폴란드가 있죠? 여기 있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신생 국가들입니다. 1차 대전 이후에 탄생했던 국가라는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베르사유 조약으로 해체가 되면서 새로 탄생했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위치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왼쪽에는 독일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러시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일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여기는 오스트리아죠. 히틀러가 오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는 독일 제국에 아주 쉽게 합병을 원합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독일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폐부를 딱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국경선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국방비가 적게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국방비가 하나, 둘, 세 배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독일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손해라는 거죠. 그런데 폴란드가 독일의 첫 타겟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이 단지라는 곳이고요. 폴란드 회랑이 있던 곳입니다. 폴란드는 이곳을 통해 가지고 이 바다 쪽으로 나갈 수가 있죠. 독일은 이 부분만 독일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은 이스트 프러시아라고 그래가지고 동프로이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독일 제국의 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습니까? 폴란드 때문에 분단이 되어 있다는 거죠. 폴란드는 반드시 독일이 점령을 해야만 되었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불쌍한 폴란드 어떻게 될까요? 독일은 항상 생각을 했죠. 1차 대전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전선이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이 소련을 반드시 저지를 해야지만 우리가 서부 전선에 집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독일과 소련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고 난 뒤에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는 거죠. 히틀러가 직접 나와서 폴란드로 진격하는 독일군을 격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름 뒤에 역시 소련도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동쪽에서는 소련이 오고요. 서쪽에서는 독일이 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단이 되어버렸던 나라가 바로 폴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의 비극이죠. 그런데 이 폴란드의 비극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혹시 카틴숲 대학살이라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이 당시에 스탈린이 폴란드의 포로 중에서 엘리트 포로 있죠. 장교라든지 학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똑똑한 사람들, 성직자들 총 22,000명을 KGB를 보내가지고 학살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소련의 스탈린 정부 같은 경우는 이 학살을 독일 책임으로 떠넘겨버립니다. 우리는 하지 않았다. 독일 나치가 했다. 이렇게 떠넘겨버리죠. 근데 발굴을 해보니까 누가 했다? 소련이 했다는 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폴란드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이 카틴숲 대학살 70주년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폴란드 카친스키 대통령 내외가 그 추도식에 참석을 하려고 하다가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던 96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전부 다 사망하게 되죠. 폴란드는 이 카틴숲 이야기만 하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죠. 이게 바로 폴란드의 비극입니다. 약소국가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폴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침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철천지 원수급 아닙니까? 1차 대전 이어서 프랑스에는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이 감히 우리를 칠 수 없을 것이다. 앙드레 마지노라는 국방부 장관이 말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마지노선입니다. 혹시 마지노선 들어보셨습니까? 수비가 최선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 마지노선을 앞서 말했던 앙드레 마지노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어망을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앙드레 마지노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병사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그러면 제가 참호전이라고 얘기했죠. 이 참호가 이 전쟁 승부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마지노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마지노선이 뭐냐 하면 그 참호에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 거예요.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은 겁니다. 콘크리트로 뚜껑을 덮고 기관총과 야포를 배치한 거죠. 어떤 누구도 뚫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 접경 지역에 이 마지노선을 설치를 했는데 자그마치 몇 킬로입니까? 750km입니다. 그리고 160억 프랑을 들여가지고 이 마지노선을 구축을 했는데 그의 지하 요새죠.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 역사상 가장 허망한 삽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졌거든요. 왜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노선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라인강이 보이고요. 여기 독일이고 이곳이 프랑스입니다. 요 사이에 바로 마지노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이렇게 방어망을 구축하면 분명히 독일이 어디로 들어올 것이다? 1차 대전처럼 벨기에 쪽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최정예 요원 100만 명을 여기 접경 지역에 배치합니다. 물론 마지노선에도 100만 명 정도 배치를 하죠. 자, 독일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 최강의 기갑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에는 또 최고의 명장들이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혹시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세 명의 명장 이름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전격전의 창시자 구데리안입니다. 전격전 그러면 공군하고 기갑부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기동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전격전입니다. 이 전격전을 제일 잘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만슈타인입니다. 낫질 작전의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침공 작전을 낫질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걸 창시했던 사람이 바로 만슈타인이었고요. 자, 이 두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을 알 겁니다.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롬멜이었습니다. 롬멜 장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최고의 전가를 거두었던 이 롬멜 장군은 부하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장군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이 롬멜 장군의 카리스마에 그냥 빨려든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롬멜 장군이 언제 사망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944년이죠. 어쩌면 연합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 명은 1급 전범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54년까지 삽니다. 이 사람은 73년까지 살아요. 그런데 이 롬멜 장군은 44년에 죽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자살을 강요당하죠. 청산가리를 먹고 죽습니다. 발키리 대작전인가 그런 영화가 있었을 거예요. 톰 크루즈가 주연을 했습니까? 히틀러 암살 작전이라고 1944년에 있었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가지고 실패로 끝나죠. 그 발키리 작전의 배후에 누가 있다? 롬멜이 있다. 모든 부하들의 신망이 가득했던 롬멜이 어쩌면 발키리 작전의 배후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실패로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히틀러가 자살을 강요합니다. 청산가리 먹고 너 죽어. 그러면 너희 가족은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롬멜은 1944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마지노선이 사상 유례 없는 삽질이라고 했죠. 삽질에는 뭘로 대응한다? 낫질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일의 낫질 작전입니다. 자, 독일의 낫질 작전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아르덴 숲이 있고 여기 보면 마지노선이 있죠. 프랑스, 벨기에 접경 지역에는 프랑스 정예요원 1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야, 이곳을 통과하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굉장히 창의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아르덴 숲입니다. 이 숲속을 뚫고 독일의 기갑부대가 왔다는 겁니다. 독일의 만슈타인은 전 독일 병력을 A 집단, B 집단, C 집단으로 나눕니다. B 집단하고 A 집단 중에서 누가 최정예 요원인 것 같아요? A 집단이 최정예 요원입니다. 그리고 B 집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었냐 하면 A 집단을 위한 페이크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 집단이 먼저 출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프랑스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독일이 쳐들어왔다. 역시 옛날에 슐리펜 작전처럼 벨기에를 쳐들어오네. 전부 다 이리로 모이겠죠. 이때 A 집단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아르덴 숲을 통과한다는 거죠. 마지노선은 벙커 안에 있는 거죠. 함부로 기동전을 못하겠죠. 정적인 작전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덴 숲을 통과했던 롬멜의 기갑부대가 이렇게 포위망을 구축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던 프랑스
영국 연합군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포로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 마지노선은 어떻게 해요? 무용지물이죠. 여기에는 독일의 슈투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굉음을 내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위에서 이 콘크리트를 깨 부셔버리는 거죠.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2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포위를 했습니다. 야 영국 프랑스가 완전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블로뉴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칼레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 게 뭐예요? 바로 덩케르크라는 거죠.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의 잔여 병력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도보 해협을 넘어서 영국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아르덴숲을 통과하는 독일 기갑부대의 모습. 이런 상상을 감히 누가 했을까요? 만슈타인과 롬멜과 구데비안이 했다는 거죠. 여기가 블로뉴고 이 칼레는 히틀러의 손안에 들어갔고요. 여기가 바로 덩케르크입니다. 이제 이 연합군의 최고의 소명은 뭐냐면 이 도보 해협을 넘어가지고 영국으로 탈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기적의 덩케르크 철수 작전. 이 많은 병력이 어떻게 철수를 할까요? 여기에 모였던 사람이 4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철수 작전을 시작할 때 한 10% 정도만 철수하면 이 철수 작전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34만 명이 철수에 성공을 합니다. 바로 기적을 만든 860여 척의 덩케르크의 작은 배들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었죠. 바로 이 배들이었습니다. 어선이라든지 유람선이라든지 모두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병사들을 도보 해협을 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걸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역사에서는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총 34만 명이 도보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탈출 성공을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는 연합국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의 역전의 발판을 이 34만 명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인들은 덩케르크의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항상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덩케르크 정신, 이걸 상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는다면 언젠가는 역전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덩케르크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마지노선이 무너질 때가 한 번씩 찾아옵니다. 역사에서는 덩케르크의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서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해도 역사에만 덩케르크 기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뭐가 있다? 덩케르크의 기적이 있다.